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재산 문제로 인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상속이나 유산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가져온 사연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건물을 마치 자신들의 공공재산인 양 생각하고 노리던 사람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주고 돌싱녀로 돌아온 사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해 볼 테니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당시 저희는 결혼 2년차 부부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시댁엔 시부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시모만 계셨는데요. 시모는 젊은 나이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들들이 취업을 하고 난 이후로는 집에 계시며 아들들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받아 쓰고 계셨습니다. 남편에겐 결혼한 형이 한 명 있었는데요. 자재 사업을 하고 계셨죠. 사업이 잘 될 땐 호탕하지만 힘들 땐 가족들을 들쑤시는 전형적인 다혈질을 가진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남들에게 보이는 시선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갔을 때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나라하게 훑으며 콧방귀를 뀌기까지 했죠. 저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요.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받거나 결혼을 망설이진 않았어요. 저에겐 다른 사람보다 남편이 가장 중요했고 제게 가장 중요한 남편은 딱 제가 원하던 남편상에 가까웠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진 말이에요. 그리고 친정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친정이 없었어요. 두 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시며 하루 차이로 잇따라 제 곁을 떠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의 결혼이 너무나 뜻깊었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저를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받아주신 시모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다녀오자마자 임신 압박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자, 이제 너희도 부부가 되었으니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 하지 않겠어?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한 해도 가지 않았는데 임신 압박이라니. 사실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제 표정은 보기 좋게 구겨졌고 제 의지와는 다르게 말까지 더듬어지더군요. 네? 마땅히 해야 할 도리요? 제가 놀란 눈치를 보이며 답하자 시모는 더욱더 언성을 높이며 당연하다는 듯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결혼도 하고 우리 집안 사람 되었으니 가장 중요한 대를 이어야 할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애들 보니까 때가 되면 낳는다고 헛소리들 하던데 때는 만드는 거지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낳기만 해. 알겠어? 무조건 자신은 말이 옳으니 손자 타령만을 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란 생각만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댁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닭들 때문에 임신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우리 부부의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에겐 함께 세운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떠밀려서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아이를 낳는 것은 정말 싫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아 임신 문제에선 든든한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었죠. 여보,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엄마 말 그냥 흘려들어. 알겠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다시 한번 말했고 엄마도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한동안 이어져 오던 임신 압박은 남편이 제대로 한번 말했는지 더는 제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임신 문제를 제외하고도 시모의 크고 작은 잔소리와 트집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작은 다툼이 있긴 했지만 그건 신혼부부가 흔히 하는 티격태격에 가까웠고 오히려 사이는 돈독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28살 때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건물은 서울 외곽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로 부모님이 남기신 유일한 것이었죠. 건물이 있다면 참 좋긴 하죠. 그런데 저는 그 건물을 떠올리면 드는 감정은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애써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았고 잊고 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세입자분들이 보내오는 월세도 제가 들여다보지 않는 통장으로 설정하곤 따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셔 더욱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거기에다 남편을 만났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나 지난 후였어요. 그래서 굳이 부모님이 남긴 건물이 있다는 말까지는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엔 잊고 있다가 후엔 언급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것이 정확하겠네요. 그런데 재산세 처리를 하다가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 것이었죠. 제게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왜 이런 사실을 숨긴 거야? 나한테 건물이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야? 왜? 내가 당신 건물에 침이라도 흘릴까 봐? 침이라는 말이 참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작정하고 숨긴 것도 아니고 그저 잊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물며 저희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기에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화를 내는지 저로서는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건물을 떠올리면 부모님 생각나서 잊고 지냈던 것 뿐이야. 관리해 주시는 분도 따로 계시니까 내가 신경 쓸 것도 없어서 잊었던 것 뿐이라고. 그 뒤에 생각났을 땐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말이야. 저는 거짓 하나 없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남편은 제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듯 저를 매섭게 몰아세우더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다달이 월세로 들어오는 건물을 잊었다는 게? 대충 계산해봐도 한두 푼이 아닌데 당신이 재벌집 딸도 아니고 그 돈을 잊고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입출금 알림도 꺼놓은 통장에다가 그 월세로 부모님 납골당 비용이나 각종 세금 빠져나가게 둬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 돈 들어오는 거 볼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나기도 해서 더욱더 신경 쓰고 싶지 않기도 했고 말이야. 아니, 그런데 내가 굳이 이렇게 변명까지 해야 해? 내가 없는 건물을 있다고 속인 것도 아니고 그냥 외곽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 언급하지 않은 것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조용해졌어요. 뭐라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후부터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 다니기 싫다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 본격적으로 퇴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여보. 야근은 야근대로 많은데 우리 과장님은 날마다 나만 보면 뭐라고 한다니까? 몸만 힘들면 참겠는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힘드니까 너무 많이 지쳐. 회사원이 다 그렇지. 그리고 요즘 같은 힘든 시국에는 야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거 몰라?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언제까지 힘들기만 하겠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점점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죠. 그 언젠가가 언젠데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여보, 나 그냥 회사 그만두면 안 돼? 아니,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고 나오면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아? 나 프리랜서 되고 처음에 힘들어하던 거 다 놓고선 월급 받을 때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참아봐. 제가 반대하는 기색이 역력하자 남편은
곧장 시댁 식구들을 진두지휘하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처음엔 형님이 연락해와 직접적인 건물 언급을 하며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동서, 유산으로 받은 건물이 있었다며?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당장 우리 남편 퇴사시키고 하고 싶다는 사업 시켰을 거야. 막말로 요즘에 월급을 어떻게 먹고 살아? 인생은 한 방이라고. 동서도 너무 안정감만 찾지 말고 서방님을 위해서 크게 한번 투자해줘.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예, 내가 이야기 다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듣자하니 3층짜리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꽤 된다고 하던데 그 돈이면 우리 아들까지 그렇게 죽자고 회사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니? 더 넓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사업할 수 있도록 네가 밀어주면 되잖아. 형님의 말은 흘려들을 수 있었지만 시모까지 나서니 그냥 웃어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 제가 좀 더 단호하게 대답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었죠. 어머님, 저는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물에 손대고 싶지 않아요. 특히나 사업자금 같은 거로는 더욱더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저한테 건물 이야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족이 힘들다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뭐가 됐으라고 그 건물을 그렇게 끼고 도는 게야? 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우리 아들, 우리 집안을 위해 그 건물을 쓰란 말이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 해도 달라질 거 없어요, 어머님. 아니, 오히려 반감만 사니까 아예 말을 꺼내지도 말고 이때껏 그랬듯 그 건물에 관해서 잊고 사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끊을게요. 정작 건물 가진 저도 작업 하나라도 더 따내려고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며 일하는데 건물을 세우는데 돈 한 푼 보탠 적 없는 사람들이 제 건물을 앞세워 꿈을 이루려고 하는 꼴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연달아 치는 사업 이야기에 머리가 다 지끈해지더군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는 짓거리를 남편이 하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외주 마감으로 정신이 없던 날이었어요. 이미 3일 전부터 잠은 거의 자지 못한 상태로 막바지 작업을 겨우 끝내고 몰려오는 피곤함에 잠시 멍하게 있을 때였죠.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은 짐 박스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당신 이 시간에 집에 왜 와? 그 박스는 뭐야? 설마 아니지? 그게 설마 맞아. 나 회사에 사표냈어. 당신 말대로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과장님이 내 기획 써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사표 딱 던지고 나왔어. 나 잘했지? 어? 잘하긴 뭘 잘해. 나는 반대한다고 했었잖아. 온 식구들 다 동원해서 압박하더니 결국 한다는 짓이 퇴사야? 당신이 애도 아니고 그런 결정을 이렇게 충동적으로 내리는 법이 어디 있어? 몰라. 당신이 친 사고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기어코 사고를 쳤더라고요. 본인이 힘들어서 본인이 힘겹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자기 앞길 찾도록 지켜봐주는 수밖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바라는 것처럼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물로 남편을 밀어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본 남편은 사업을 할 만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지런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안 될 사업에 부모님의 유산을 건드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건물을 입에 올리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당신이랑 상의는 했었잖아. 그리고 나 계획 없는 거 아니야. 나 당연히 당신이랑 같은 회사 차리려고 했었지.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 사업 해보자. 나 건설 쪽 경력 있고 당신은 인테리어잖아. 우리 둘이 합치면 완벽하지 않겠어?
완벽은 무슨. 나 지금 내일 하기도 벅차. 새벽마다 외주 마감하느라 3일째 제대로 잠도 못 잤는데 당신은 무슨 가족 사업을 그렇게 쉽게 말해?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생각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고 하는 말이라니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참에 회사 차려서 크게 하면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야. 솔직히 지금 하는 당신 일 너무 작잖아.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따로 없어서 집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둘이 하면 스케일이 다르게 갈 수 있다니까. 확신에 찬 눈빛, 단단한 말투. 남편은 마치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성공할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프리랜서로 밑바닥부터 시작해본 저로서는 그게 얼마나 막막하고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거기다 제가 하는 일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까지 들으니 그 순간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해. 더 크게 할 생각도 없고 당신이랑 같이 사업을 다 키울 생각은 더더욱 없어. 정 나랑 하고 싶으면 당신도 밑바닥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거래처부터 따와보든가. 에이 진짜. 회사부터 번듯하게 차려놓고 거래처를 따오든 일 진행을 하든 하지. 난 그런 식으로 일 안 해. 우선 능력 증명부터 해. 그리고 일도 시작하기 전인데 직원은 무슨 직원이야. 내가 이래서 당신이랑 같이 일 안 한다고 하는 거야. 난 내일만으로도 벅차니까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며칠 동안 마감하느라 몸도 정신도 혹사당한 상태였는데 그 위에 남편의 철없는 소리까지 얹어지니 정말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그대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한다며 집에만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후기, 성공 관련 서적 등 용기는 줄 수 있지만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짓들만 하고 있었죠. 제 예상대로 남편은 실질적인 계획은 조금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거울을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말만 외치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건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당신 건물에 있는 제일 큰 상가 나한테 줘. 아니다. 2층 통으로 비워주면 더 좋겠다. 사무실은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지. 세입자 언제까지 내보낼 수 있어? 나 그 일정에 맞춰서 오픈하게. 무슨 소리야? 그분들을 왜? 난 그럴 생각 없어. 사무실이 필요하면 당신이 구해. 아니면 나처럼 집에서 하든가. 당신 서재도 넓고 좋잖아. 서재에서 무슨 일을 해? 그리고 나 직원들도 뽑을 거라고 했잖아. 당장 일도 없을 텐데 월세까지 내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줘? 그러니까 월세 감당할 일감도 없으면서 무슨 직원부터 구하냐고. 여보, 나도 아직까지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어. 물론 당신이 하려는 일은 나랑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일을 너무 크게 벌이지 말란 말이야. 당신 건물에 있는 상가 좀 비워달라는 게 크게 벌리는 거야? 직원 좀 구한다는 게 일을 크게 벌이는 거냐고? 당연하지. 집에서 혼자 거래처부터 알아볼 수 있는 일을 거창하게 벌이고 있잖아. 하여튼 난 못 도와준다고 분명히 말했어.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저에게 각박하다며 치사하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토라져서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꼭 대화를 나눠야만 하는 일이 있을 땐 문자로 용건을 보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연애 1년, 결혼 2년 차 만에 처음 보는 유치한 짓거리였죠. 하지만 남편을 달래주거나 남편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런 식의 행동은 오히려 반감만 더 살 뿐이었죠. 점점 유치해져만 가던 남편은 이윽고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12시를 넘긴다 싶더니 2시, 3시, 어떤 날은 새벽 5시를 넘기기도 했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 시간에? 친구들 만나고 왔어.
사업 관련해서 얘기 좀 하고. 이 시간까지? 그리고 요즘 매일 나가는데 대체 무슨 사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아, 시끄러워! 당신이랑 있으면 답답해서 나간 거야. 집에만 있으면 당신이 잔소리나 하고.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아예 입을 다물고 귀를 막고 퇴근은 일찍 하는 날에도 밤늦은 시각 사업 구상을 핑계로 나가는 것을 일삼더군요. 기어코 첫 외박을 했던 날 저는 새벽까지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야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이에요. 어디 갔다 왔어? 왜 전화 안 받은 거야? 친구 집에서 잤어. 사업 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술 많이 마셔서 나도 모르게 잠들었나 봐. 전화는 왜 안 받는 건데?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해? 문자라도 보내줄 수 있잖아. 몰랐어. 술 먹고 기절했는데 뭘 알아. 그리고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한 건 다름 아닌 당신이라고. 워낙 감정이 상해 있을 때라 단순한 감정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의 예감은 저에게 화가 나서 집을 놔두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죠. 달라진 남편의 행동과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렵 제 의심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부모님의 기일로 연애할 때부터 늘 함께 납골당에 함께 가곤 했었어요. 그런데 전날에도 술을 넘치게 마신 남편이 일어나지도 못한 것은 물론이고 아예 부모님이 기일이라는 것을 잊은 듯 했습니다. 일어나.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지금 나가야 차 밀리지 않고 간단 말이야. 아, 진짜 무슨 날인데. 무슨 날이든 나 좀 깨우지 마. 어제 늦게 들어온 거 몰라? 전날 늦은 시간까지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이미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모습에도 실망이란 감정이 올라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자는 남편을 그대로 두고 남편의 차 열쇠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당시 저희 집안의 차는 한 대로 주로 남편이 끌고 다녔었는데 납골당에 혼자 가야 하니 차 열쇠만 챙겨 내려온 것이었죠.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사이드미러를 맞추고야 시선을 바쁘게 움직이는데 조수석 의자에 신다 벗은 여자 스타킹이 있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려오며 남편의 외박이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상은 최악의 장면까지 치달았고 저는 황급히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블랙박스 선 자체가 빠져 있었고 차량 곳곳엔 여자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뒷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흥신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겁이 나며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때까진 흥신소란 드라마에서나 보던 곳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거기에다 내 남편을 미행하는 짓이라니. 선뜻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무엇이 되었든 확실하게 하기 위해 뒷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 집중조사를 의뢰했고 법적으로 효력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달라고 요청했죠.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얼마나 손이 떨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 받은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유흥업소, 그것도 불법적인 업소를 거의 매일같이 드나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사업한다고 큰 소리를 치며 제 건물까지 들먹였다고 하더군요. 큰 회사를 차릴 예정이라며 비싼 술을 거리낌 없이 사대기도 했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이혼할 이유가 넘치는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만나서 직접 전달하고 싶다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전해주시는 봉투가 두껍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사진들이 거짓말 조금 보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와 다정히 어디론가 들어가는 뒷모습, 식당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사진, 그리고 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남편은 업소를 다니는 것도 모자라 외도까지 저지르며 살림까지 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전 직장 후배로 결혼식 뒤풀이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여자였어요. 조사한 바론 두 사람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부터 붙어 지냈던 사이로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은 물론이고 분노, 허탈함, 온갖 감정이 몰려오기 시작하니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 제 눈물을 멈추게 해줘 고맙기까지 한 대화 녹음 파일을 듣게 되었죠. 아, 진짜 빨리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 여자가 건물을 꽉 쥐고 풀어주지를 않으니 이혼도 못하겠고 미치겠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숨이 막힌다니까. 그냥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면 되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상속재산은 재산 분할이 안 된다고 하잖아. 하여튼 법이 참 이상해. 어떻게 해서든 구워 삶아서 그 건물부터 팔게 해야 한다니까.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내가 요리조리 빼먹기도 쉬울 테니까 말이야. 아니면 그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든지. 건물 담보대출 좋네. 신분증이랑 도장 챙겨서 위임장 조작하면 되잖아. 한번 알아봐봐. 요즘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전문적인 사람이 뭐가 필요해. 그냥 집사람 잘 때 도장이랑 신분증 챙기면 되지. 하여튼 얼른 빼올 거 빼오고 이혼하게 되면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외도도 모자라 제 건물까지 노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데 흐르던 눈물이 거슬러 올라가며 당장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 건물의 담보대출까지 알아본다고 하니 저도 서둘러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이날 이때껏 부부로 살았다니. 제가 때마침 흥신소에 의뢰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제 뒤통수를 맞았을 것을 상상하니 뒤통수가 뻐근해지기까지 했죠. 그날 밤 또 외박을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곧장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분을 만나 상담을 하고 함께 소장을 작성해 나갔죠.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고 새벽녘에나 들어와서 저에게 술주정을 부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런 말하기 싫은데 나한테 뒤통수 세게 맞고 싶지 않으면 당신 스스로 날 도와주는 게 좋을 거야. 유일한 가족인 나마저 떠나는 게 싫으면 알아서 상가도 내어주고 사업자금도 내놓으란 말이야. 물론 이런 모습도 다 동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마침내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모두요. 남편에게 소장이 전달되는 날 일을 하느라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니 사색이 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지. 유흥업소 다닌 것도 모자라서 다른 여자애 내 건물 담보로 사채 쓸 계획까지 짜고 있더라. 그 머리로 사업 구상을 했으면 혼자 힘으로 이미 건물 하나는 세웠을 건데 왜 그러고 사니? 인생 그렇게 살면 재미있어? 사채까지 알고 있었어? 그건 어떻게 한 거야? 설마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랑 나랑은 끝이라는 거야. 아니 지금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내 뒷조사 했으니까 당신도 잘할 거 아니야. 나 벌써 사업도 시작했고 당신 돈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혼이라니.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네가 사업 시작한 것도 네 사정. 네가 망한 것도 네 사정이야. 난 이혼으로 마음 굳혔으니까 내 앞에서 하소연 그만하고 나가. 말을 마친 저는 남편의 진과 함께 남편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물론 남편의 반항이 있긴 했지만 결국 체념한 듯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상간녀였죠. 상간녀 소장을 여전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로 보냈더니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뻔뻔하게도 말이에요. 너 미쳤어? 이런 걸 회사로 보내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 인생에 불륜녀 타이틀이라도 달리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헛웃음이 다 났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고 누가 누구한테 책임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절로 나오는 웃음에 저는 미소를 숨기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야,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불륜녀가 찾아와서 고함을 질러? 그리고 네가 불륜을 저질렀으니 불륜녀 타이틀이 붙는 거고 잘못을 했으니 회사에서 잘리는 거야. 어디서 생각 없이 내 앞에서 책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네 남편 관리 못해서 이딴 상황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선 이제 와서 누굴 탓하는 거냐고. 괜히 엄한 사람 인생에 재뿌리지 말고 소송 취하나 하세요. 남편 하나 못 지킨 주제에 꼴 같지도 않게 상간녀 소송 이딴 거 한다고 설치지 말고. 무릎 꿇고서 울고불고하며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상간녀는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폭주를 하며 저에게 온갖 욕설을 쏟아내더군요.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어 상간녀의 얼굴로 내리쳐버렸습니다. 상간녀는 더욱더 발악을 하며 날뛰기 시작했고 저는 반대쪽 뺨도 내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가정 있는 남자 만난 네가 잘못이지. 남편 관리 못한 내가 잘못이겠니? 난 상간녀 소송 끝까지 진행할 거고 너한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했다간 그 머리채까지 잡아줄 테니까. 괜찮으면 계속 발악해보던가. 제 몸에 손 한 번 대지 못한 상간녀는 결국 울면서 돌아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진정 통쾌한 복수를 위해 바로 다음 날 그 회사 인사과에 상간녀가 한 짓에 대해 알려버렸습니다. 회사 내 불륜도 불륜이었지만 불법 서류를 조작하려는 것에 동조한 것도 모자라 범죄를 부추긴 것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상간녀는 괜히 저를 건드려 그렇게 자랑하던 회사에서까지 쫓겨나게 되었죠. 그 후 벌어지는 법적 공방은 제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소송에 지치긴 했지만 결국엔 이혼이 확정되며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게 이제 끝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재미있는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건 바로 전 남편이 전 시댁에는 우리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있었단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전 남편은 전 시댁에 그냥 제가 고집이 세서 지금 사이가 안 좋을 뿐이라고만 얘기했대요. 곧 화해할 거고 건물도 어떻게든 설득해서 가족들이 쓸 수 있게 할 거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건물을 들먹이며 전 시댁에서도 돈을 뺐었던 전 남편이 그 돈을 갚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 시댁에선 여전히 제 건물과 연관지어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며 사고를 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선 시숙은 사업을 확장한다면서 큰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에서 나올 돈을 계산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것이었죠. 형제는 용감하다더니 전 남편이 생각했던 그대로 대책도 없이 큰 사무실로 옮기고 직원도 더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끼리끼리 만났다고 전 형님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구매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경차를 똥값에 팔아버리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쇼핑이나 하고 다니는 삶을 산다고 해요. 그리고 집 리모델링을 한다며 하루가 멀다고 집으로 업체 사람들이 오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의 꼭대기에 서 있는 전 시모는 온갖 소문을 다 내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만 만났다 하면 우리 며느리가 3층짜리 건물을 우리 아들한테 준다고 했다더라. 그 건물이 우리 아들에게 넘어오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라고 했다며 구체적인 월세 금액까지 들먹이며 이미 건물주 노릇까지 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이 본인들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했고 저는 이 모든 소식들을 전해 들으며 그저 방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루가 무섭게 망해가는 지름길로 달려갔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물을 좋은 가격에 매입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라간 거였죠. 저는 고민 끝에 매각을 결정했어요. 부모님의 유산이긴 했지만 이 건물에는 이제 전 남편과의 안 좋은 기억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계약서 작성까진 빠르게 진행되었고 여전히 제 건물만 바라보고 있던 전 시댁 식구들이 불이 나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건물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매각을 위해 마지막 건물 점검을 하러 간 날이었죠. 그런데 건물 앞이 이상하리만큼 시끄럽더라고요. 그 앞엔 전 시모, 전 시숙, 그리고 전 형님까지 줄지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곤 저를 발견한 세 사람은 차례대로 저에게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건물 판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게 사실이야?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 재수 씨, 우리도 가족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우리가 그 건물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요. 일단 얼마 받고 팔기로 한 건지 이야기나 해보세요.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야 저희도 다음 계획을 세우죠. 그래 동서 최소한 우리한테 먼저 말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벌써 리모델링 계약금 다 냈단 말이야. 동서 건물에서 돈 나올 거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다 됐고 받았다는 계약금부터 나한테 입금해. 일단 그걸로 버티고 있을 테니까 나머지 잔금 받으면 다시 이야기하자. 제대로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얼마나 시끄럽게 구는지. 한동안 괜찮았던 머리가 다시 아파져 오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그 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천천히 말해주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세요? 예상치 못한 제 말에 세 사람은 멍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황당함, 당혹스러움, 그리고 분노까지 다채로운 표정이 세 사람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리곤 전시모가 선두에 나서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누구세요라니? 너 지금 우리하고 장난하니?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물어? 나 네 시어머니잖아. 시어머니는 무슨... 저기 아줌마, 내 인생에서 시어머니 시댁 이딴 거 사라진 지 오래예요. 아줌마 아들이 아무 말 하지 않던가요? 그게 무슨 말이니? 시어머니가 사라지다니? 시댁이 사라지다니?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제대로 말해, 당장! 저는 100마디 말보단 가방 속에 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판결문부터 상간녀 소송 승소 판결문, 이혼 확정 판결문까지요. 세 사람 손에 하나씩 쥐어줄 때마다 차례대로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세 사람은 그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곤 황망한 표정의 전시모는 저를 향해 거짓말 말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이 고약한 것이 이까지 건물 좀 지키겠다고 서류 위조까지 한 게야? 내 아들이 이혼? 그저께 우리 아들 만났을 때도 이혼이라는 말은 듣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서류 위조는 제가 아니라 아줌마 아들이 하려고 했겠죠. 위임장 조작해서 대출까지 받으려고 어찌나 잔머리를 굴리는지. 어찌 보면 아줌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요. 까딱했으면 아줌마 아들 이혼남이 아니라 전과자가 될 뻔했으니까요. 모든 사실을 들은 전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전시숙은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너 솔직하게 말해. 지금 재수 씨 건물에 와 있는데 재수 씨가 너랑 이혼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야? 네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게 사실이냐고? 아니다, 당장 와. 얼른 오란 말이야. 전시숙이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거칠게 차를 몰고 건물 앞으로 왔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는 그 표정엔 온갖 표정이 다 담겨져 있었죠. 내가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했었잖아. 왜 말을 안 들어서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 거야? 고함을 지르며 다급하게 저희 앞으로 달려온 전 남편은 저 앞에서 저를 다그치듯 물어오더군요. 당신 어디까지 말했어? 설마 다 말한 건 아니지? 전 남편의 얼굴엔 간절함이 걸려 있었지만 저는 싱긋 웃으며 그 간절함을 밟아주었습니다. 아니, 다 말했는데? 네가 불륜이나 저지른 것도 내 뒤에서 내 건물 담보로 사채 쓰려고 했던 것도 말이야. 그런데 너 네 집에도 거짓말하고 다닌 모양이더라? 세 분이 내 건물을 가지고 여전히 원대한 꿈을 꾸고 있던데? 그 순간 전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죠. 누나를 여러 번 굴리던 전 남편은 곧장 전 시댁 식구들을 향해 몸을 틀더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잠시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잠시 오해가 있어서 이혼하라긴 했는데 곧 잘 풀릴 거라고. 그러니까 나 믿고 돌아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어봤자 서로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면 뭐하나요? 이미 세 사람의 얼굴엔 전 남편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고 결국 전 시숙의 주먹이 전 남편의 얼굴로 빠르게 향했습니다. 너 이 자식이 진짜 이런 순간에도 거짓말을 해? 너 어떻게 할 거야? 우린 네 말만 믿고 재수 씨 건물 나눠준다는 그 말만 믿고 여기저기 이런 일대로 벌여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나도 마찬가지야. 이망신은 어째? 당장 다음 달부터 이 건물 상가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다 약속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야? 두 사람은 남편의 멱살과 팔을 붙잡고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처음엔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잘 풀어보려던 남편도 두 사람의 끝도 없는 추궁과 원망에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진짜! 누가 그러라고 했어? 내가 그러라고 시켰냐고! 나는 그냥 건물 있다고 했을 뿐이야. 내 한마디에 본인들이 다 알아서 사고치고 다닌 걸 왜 내 탓을 하느냐고! 이 자식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진작 이혼했다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우리가 그렇게 김칫국 마시면서 다닐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너 건물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빌려간 돈은 언제 줄 건데? 이제 건물도 없는데 돈은 무슨 수로 줄 거냐고. 내가 이럴까 봐 이혼 이야기 안 한 거야. 이혼했다고 하면 빌려준 돈 달라고 할 게 뻔하니까. 하여튼 엄마는 형이나 무슨 사고를 얼마나 치고 다녔든 난 모르는 일이니까 본인들 일들은 각자 알아서 처리해. 난 내일만으로도 머리 아프니까. 전 남편의 무책임한 말과 함께 두 형제의 주먹 다짐이 시작되었어요. 두 사람 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서로 탓을 하며 원망하기 바쁘더군요. 전시모는 이미 자리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시작했고 전 형님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었죠. 아마 다 망한 상황임을 몸소 체감하는 시간인 듯 했죠. 결국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분들이 오셨고 그렇게 저에게만 신나던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전 시댁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우선 전 시숙은 건물만 믿고 받은 대출을 갚아내느라 이사했던 사무실은 다시 팔고 어렵게 마련했던 집까지 처분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도 빚이 남아
전 형님은 입주 청소를 다니고 전시숙은 밤에는 대리운전, 낮에는 본인 일과 더불어 배달까지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이가 돈독하던 전 시모와는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빚 갚기도 버거운데 전 시모는 생각도 없이 계속 생활비를 바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 지뢰를 위해 전 시숙의 카드를 물수도 쓰고 다니니 버림받을 수밖에요. 이처럼 전 시숙에게 마저 버림받은 전 시모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이 땅에 떨어져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상황은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본인 체면만 중시하더니 결국 망신살만 잘 뻗쳤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남편의 소식이 남았는데요. 우선 잘못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상간녀는 결국 회사에서 잘리고 전 남편과 함께 지내며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를 했다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시작한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었고 빚이 점점 쌓여 자신의 돈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그대로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 없이 혼자가 된 전 남편은 그때서야 제가 아쉬워졌는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을 하곤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디에서 찌질한 이혼남들이 전 부인을 만나면 해야만 하는 말이라는 주제로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인지 어디서 많이 듣고 본 말을 저에게 쏟아냈죠. 잘 지냈어? 얼굴 보니까 당신은 잘 지낸 것 같네. 난 보다시피 잘 못 지냈어.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내가 그땐 정말 미쳤었나 봐. 날 진정으로 위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은 당신뿐이었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 나 이제부터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나 받아주면 안 될까? 이런 말을 하며 제 손을 붙잡는데 그 손이 스치는 순간 온몸이 소름이 올라오며 곧바로 그 손을 뿌리쳐버렸습니다. 후회? 당신이 무슨 후회를 어떻게 얼마나 했든 나만 할까? 난 있잖아. 너 같은 인간이랑 만나고 결혼한 그 모든 게 후회스러워. 알아? 그러니까 감히 내 앞에 와서 후회 있단 말을 하지도 마라. 여보,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사랑했었잖아. 좋았잖아.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건물 이야기는커녕 돈 이야기, 사업 이야기까지 꺼내지도 않는다니까?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여보래. 사랑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 다신 찾아올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 후로 전 남편은 다시는 저에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가끔 연락이 오긴 했지만 차단을 해버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번호도 바꾸어 버리니 진짜 연이 끊어졌죠. 이혼도 무사히 마치고 건물도 꽤 좋은 가격에 매각한 날, 저는 저를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그건 바로 값비싼 수제 운동화인데요. 그 운동화를 신고 좋은 곳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저의 의지가 담긴 선물이었죠. 사연을 쓰는 지금도 그 운동화를 신고 단골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운동화 덕분인지 저는 바른 길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아 직원을 한 명 고용하게 되었고요. 사무실도 조그마하게 차려 열심히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어제는 부모님의 납골당을 다녀왔는데요. 기일은 아니었고 그냥 어제 따라 너무 보고 싶어 다녀왔네요. 그 앞에서 저는 또 다짐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겠다고 훗날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지낸다고, 그리고 꼭 행복하겠다고요. 이렇듯 부모님께 다짐한 것처럼 저는 저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늘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